4월 19일 소식을 전하며 자네가 보낸 두 통의 편지는 고맙게 잘 받았네. 내가 답장을 하지 않은 까닭은 궁정에서 내가 낸 사직서를 수리해줄 때까지 이 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네. 게다가 행여 나의 어머니가 장관을 만나 내 계획을 방해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네. 그러나 다행히 일이 잘 풀려서 사직서는 수리되었네. 다만 궁정 측에서 내 사직서 수리를 마지못해 생각했다는 것과 장관이 나에게 쓴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네. 그러면 자네들은 새삼비통한 마음으로 그들을 성토할 테니까. 황태자께서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 고별사와 함께 퇴직 전별금으로 25두카텐을 보내주셨네. 덕분에 얼마 전 어머니께 보내달라고 부탁드린 돈은 필요가 없어졌네. 5월 5일 내일은 이곳을 떠나네. 가는 길목에서 고작 6마일가량 떨어진 곳에 내 고향이 있다네. 잠시 그곳에 들러 행복했던 옛 추억을 회상해볼까 하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나를 마차에 태우고 지금의 이 지긋지긋한 도시로 오려고 정든 그 고장을 떠날 때 지나쳐왔던 바로 그 성문을 통해 들어가려 하네. 그럼 잘 있게 비렐름. 나의 행선지에 대해서는 다시 소식 전하겠네. 5월 9일 나는 성지순례자 같은 경건한 마음으로 고향을 다녀왔네. 실로 만감이 교차하더군. SC 방향으로 15분가량 떨어진 곳에 커다란 보리수가 서 있는데 나는 그 보리수 아래에 마차를 세운 뒤 이내 돌려보냈네. 길을 걸으면서 옛 추억들을 하나하나 생생하게 반추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네. 나는 내 어린 시절 산책의 목적지이자 경계선이었던 보리수 아래에 서보았네. 정말 많은 게 달라졌더군. 지난날 아무것도 몰라서 외려 행복했던 그 시절, 나는 아득한 미지의 세계를 동경했었지. 그 미지의 세계로 가기만 하면 열망과 동경으로 목말라 허해진 가슴을 채워주고 만족시켜줄 풍부한 양식과 넘치는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나는 그 넓은 세계에서 이렇게 돌아왔네. 친구요. 얼마나 많은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고 또 얼마나 많은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던가. 지난날 내 숱한 소망을 품었던 그곳, 그 믿음의 산자락이 내 앞에 버티고 서 있네. 그 옛날 나는 여기에 몇 시간이고 앉아서 아득한 산 너머의 세상을 동경했지. 내 눈앞에 부드럽게 펼쳐진 숲이며 골짜기를 넋을 잃고 바라보면서 그 속에 묻히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네.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어도 그 정겨운 곳을 떠나기가 얼마나 싫었던지. 시내가 점점 가까워지자 나는 낡고 친숙한 별채가 나타날 때마다 반가운 마음을 전했네. 하지만 새로 지은 건물들은 어쩐지 마음이 가지 않더군. 사람들이 바꿔놓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건 마찬가지였다네. 성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나는 완전히 옛날로 돌아갔다는 것을 깨달았네. 친구여, 내 모든 감정을 구구절절 늘어놓고 싶진 않다네. 그토록 매혹적으로 다가왔던 것들을 글로 옮기다 보면 단조로워지고 별것 아닌 것이 될 테니 말이네. 나는 그 옛날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던 장터에 숙소를 정했네. 그쪽으로 걸어가는 길에 교실을 보니 자파상으로 변해 있더군. 고지식하고 엄격했던 나이 많은 여선생이 우릴 그곳에 가두어 놓았지. 그 굴속 같은 곳에서 참고 견디며 느낀 불안과 눈물, 암담하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되살아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기이한 기분에 사로잡혔다네. 성지순례자라 할지라도 종교적 추억이 어린 유적들을 나만큼 자주 가보진 못할 것이며 그들의 영혼도 나만큼 성스러운 감회로 벅차오르진 않았을 거야. 이야기를 하자면 한해 없겠지만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네. 강줄기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 농장에 이르렀네. 예전에 내가 즐겨 걸었던 길로 소년 시절 납작한 돌로 물수제비를 트는 곳이었지. 가끔 그곳에 서서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신비로운 예감에 휩싸여 강물을 따라갔던 일이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난다네. 그때 나는 물줄기가 흘러가 닿는 곳들에 대해 얼마나 신비로운 상상을 했던가. 나의 상상력은 곧 한계에 부딪혔지만 마음만은 끝없이 먼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갔네. 그리고 급기야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득히 먼 곳을 헤매다가 결국은 혼란에 빠지고 말았지. 생각해보게 친구, 우리의 위대한 조상들은 그처럼 협소한 공간에서 제한된 지식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큰 행복을 누렸는가. 또 그들의 감정, 그들의 문학은 얼마나 순수했는가. 오디세우스가 펼쳐놓은 광대무변한 바다와 끝간데 없는 대륙의 모험담은 더없이 참되고 인간적이었으며 친밀하고 신비로웠지. 지금 내가 어린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지구는 둥글다고 소리내어 외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인간이 지상에서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약간의 흙덩이만 있으면 되고 지하에서 잠들기 위해서는 더욱 적은 흙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는가. 나는 지금 언젠가 이야기했던 그 영주의 사냥별장에서 머물고 있네. 그분은 솔직하고 소박해서 별 불편 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네. 하지만 그분의 주변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괴짜들이 득실거린다네. 이들은 나쁜 사람들 같진 않으나 성실해 보이진 않네. 가끔 진지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쩐지 믿음이 가지 않아. 유감스러운 것은 영주는 주로 남들에게서 들었다거나 책에서 읽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그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과 똑같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그는 나의 감성보다는 내 지식과 재능을 더 높이 평가한다네. 하지만 내 감성은 내가 자부심을 느끼는 유일한 것으로 모든 에너지와 행복 그리고 모든 불행의 원천이네. 내가 아는 지식은 누구나 알아낼 수 있지만 내 감성은 나만의 것이라네. 5월 25일 내가 한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실행에 옮기기 전까지는 자네들에게 절대로 발설하지 않을 작정이었네. 하지만 이제 무산되었으니 아무래도 상관없게 되었네. 나는 전쟁터로 나가려 했네. 이리로 온 것도 실은 그 계획을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야. 영주가 땡땡초에 소속된 장군이거든. 산책길엔 그분께 내 속마음을 털어놓았더니 나를 말리더군. 어쩌면 내 마음속에 움트고 있었던 것은 정열이라기보다 변덕이나 망상일지도 모르겠네. 만약 정열이었다면 그분이 말린다 해도 소용이 없었을 테니까. 6월 11일 자네가 뭐라고 말하든 더는 이곳에 머물 수가 없네. 내가 여기서 뭘 하겠는가. 모든 게 지루할 뿐이라네. 영주는 나를 아주 극진히 대접해주지만 그럴수록 이곳은 내가 있을 만한 곳이 못 된다는 생각이 드네. 생각해보니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네. 영주는 지성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그저 일반적인 수준에 불과하네. 그와의 교제는 잘 쓰인 책 한 권을 읽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일주일쯤 더 머문 뒤 나는 발길이 닿는 대로 다시 길을 떠날 생각이네. 이곳에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은 그림을 그린 일이라네. 영주는 예술적 감각이 있다네. 다만 그 학자연하는 태도나 무미건조한 전문 용어를 구사하지만 않는다면 예술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가끔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통이 터질 때가 있네. 내가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를 자연과 예술의 세계로 이끌려고 하면 그는 갑자기 틀에 박힌 예술 용어를 들먹이며 모든 것을 자기 식대로 정리하려 들거든. 6월 16일 그래, 나는 그저 한 사람의 나그네에 지나지 않네. 이 지상을 떠도는 일개 순례자일 뿐이야. 그런데 자네들이라고 그 이상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가? 6월 18일 어디로 갈 작정이냐고? 자네에게만 슬쩍 털어놓겠네. 앞으로 2주 정도 이곳에 더 머무르다가 모 지역의 광산으로 갈 생각이네. 사실 광산 같은 곳에는 아무 관심도 없네. 그건 겉으로 드러난 모양새일 뿐 실은 로테 곁에 가까이 가고 싶네. 이러는 나 스스로를 자주하면서도 별 수 없이 마음 가는 대로 할 뿐이네. 7월 29일 아니 됐네. 이 모든 것이 이면하면 됐네.
내가 그녀의 남편이라면, 저를 창조하신 하느님, 당신이 제게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더라면 인생은 그 자체로 쉼없는 기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과 시비를 가리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시름에 빠져 눈물을 흘리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헛된 소망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가 내 아내라면, 태양 아래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를 품에 안을 수 있다면, 알베르트가 그녀의 가냘픈 몸을 끌어안는다고 생각하면 비렐름, 내 몸이 오싹해진다네.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안 될 이유도 없겠지. 그렇지 않나 비렐름? 로테가 알베르트가 아닌 나와 결혼했다면 훨씬 더 행복했을 텐데. 그는 그녀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채워줄 인물이 못 되네. 그에게는 감수성이 부족해. 그래, 부족해. 그 점에 대해서는 자네 좋을 대로 생각하게. 솔직히 말하자면 그에게는 가슴이 뛸 정도의 공감 능력은 부족하네. 예컨대 좋아하는 책을 함께 읽을 때 특정 대목에서 로테와 나의 감성은 하나가 되지만 그는 그렇지 못하네. 제3자의 행동을 보고 그녀와 내가 공감의 탄성을 질러댈 때도 그는 반대라네. 사랑하는 비렐름, 하지만 그는 온 마음을 바쳐 그녀를 사랑하네. 그런 사랑이라면 무슨 보답인들 못 받겠나. 달갑지 않은 인간이 찾아와 편지 쓰는 걸 방해하는군. 나의 눈물은 말라버렸고 마음도 어수선해졌네. 잘 있게 친구요. 8월 4일. 나만 이런 꼴을 당하는 건 아닐 테지. 인간이라면 누구든 마음속에 품었던 희망에 속고 기대는 어긋나게 되어 있으니 말이네. 나는 보리수 아래에 사는 그 마음씨 좋은 부인을 찾아갔네. 마지 녀석이 나를 맞으러 달려나왔고 그 애가 나를 반기며 환호성을 지르는 바람에 아이 엄마도 덩달아 달려나왔지. 한눈에 보아도 그녀는 초췌해 보이더군. 선생님, 어쩌면 좋아요. 우리 한스가 죽었어요. 이것이 그녀가 내뱉은 첫마디였네. 알다시피 한스는 그녀의 막둥이였네. 그 말을 들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네. 그리고 남편은, 그녀가 말을 이었네. 스위스에서 돌아오긴 했는데 빈손이었죠. 게다가 오는 길에 열병에 걸려 구걸하는 신세가 될 뻔했다니까요. 다행히 좋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지만요. 나는 그들에게 아무런 위로의 말도 해줄 수가 없어서 맞은 녀석에게 돈 몇 푼을 쥐어줬을 뿐이네. 그녀가 사과 몇 알을 건네주며 가져가라고 하기에 그것을 받아들고 나는 가슴 아픈 추억의 장소를 떠나왔네. 8월 21일. 내 기분은 손바닥 뒤집듯 돌변하기 일쑤라네. 가끔은 내 삶의 광명이 비칠 것 같은 예감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뿐이네. 아련한 꿈 같은 기분에 젖어 있으면 생각지 않으려 해도 이런 생각이 밀려든다네. 만약 알베르트가 죽는다면? 그러면 내가, 그래, 그녀는, 그런 몽상을 뒤쫓다가 깊은 심연에 이르러서야 움찔 놀라 뒤로 물러선다네. 내가 처음 로테를 무도회에 데려가기 위해 마차를 타고 달렸던 길을 따라 성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자니 그새 그곳이 얼마나 변했는지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흘러가 버렸네. 옛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심장을 뛰게 했던 감동도 더는 느낄 수가 없네. 일찍이 인생의 황금기를 풍미한 영주가 임종을 맞아 호화롭게 꾸민 성을 아들에게 안심하고 물려주었는데 혼령이 되어 돌아와 보니 그 성은 불타고 폐허가 되어 있었지. 그걸 바라보는 혼령의 심정은 나 같지 않았을까 싶네. 9월 3일.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 여자를 다른 남자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가끔은 이해할 수가 없네. 내가 이토록 사랑하고 있는데, 오직 그녀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그녀 말고는 아는 게 없고 그녀 말고는 가진 게 없는데 말일세. 9월 4일. 그래, 그런가 보네.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내 마음도 내 주변도 가을로 물들어가고 있네. 정원의 나뭇잎은 노랗게 물들고
근방의 나뭇잎들도 모두 잎이 떨어졌네. 내가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한 농가의 젊은 머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나는 바라임에 간 김에 그 머슴의 근황을 수소문해 보았네. 그가 일하던 집에서 쫓겨났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일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네. 그런데 어제 다른 마을로 가는 길에 우연히 그를 만났다네. 내가 말을 건넸더니 그가 그간 있었던 일을 들려주더군. 그의 얘기는 엄청난 감동을 주었네. 자네도 그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내 말을 충분히 납득할 걸세. 하지만 이 이야기를 대체 왜 하려는 걸까?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를 왜 가슴속에 묻어두지 못할까? 나는 무슨 이유로 자네까지도 우울하게 하려는 걸까? 왜 자네에게 나를 동정하고 질책할 기회를 주려 한단 말인가? 이 모든 것 또한 나의 숙명일 테지. 그 우수에 젖은 얼굴의 젊은이는 처음에는 머뭇거리며 속내를 내비치지 않았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는 솔직하게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고 불운한 처지를 하소연하더군. 친구여, 그가 내게 들려준 한마디 한마디를 자네에게 전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는 고백했네. 아니, 옛 기억을 떠올리는 것에 희열을 느끼며 행복에 겨워 이야기를 꺼냈네. 여주인을 향한 가슴속 열정은 나날이 커져 마침내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에 이르렀는데 그의 표현에 따르면 고개를 어느 쪽으로 돌려야 할지도 모르게 되었다더군. 먹고 마실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다는 거야. 무언가가 걸린 듯 목구멍이 꽉 잠겨버려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시키는 일은 잊어버렸다네. 그러던 어느 날 여주인이 위층 방에 있는 것을 알고 귀신에 홀린 듯 올라갔다더군. 아니, 그녀에게 자석처럼 끌려갔다고 하는 게 맞을 걸세.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자 완력으로 욕을 보이려 했다는 걸세. 그는 어쩌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신도 모르겠다고 했네. 그녀를 향한 그의 마음은 그지없이 순수했고 그가 진심으로 바랐던 것은 그녀와 결혼해서 남은 여생을 함께 보내는 것이었음을 하느님께 맹세해도 좋다고 했네. 한참 이야기에 열을 올리던 그는 남은 이야기를 모조리 털어놓는 것이 조금 난감한 듯 말을 더듬기 시작했네. 쭈뼛거리던 그는 쑥스러워하면서 고백하더군. 그녀는 자신의 정감의 표시를 어느 정도 용인해 주었으며 자신이 그녀 곁에 가까이 가는 것도 묵인해 주었다고 했네. 이야기를 늘어놓는 동안 두세 번 말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녀를 상처 주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했네. 오히려 자기는 전과 다름없이 그녀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것이었네. 덧붙여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는 이야기를 이제야 털어놓는 까닭은 자기가 분수도 모르는 철면피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 친구여, 오래전부터 불러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불러야 될 노래를 시작할까 하네. 이를테면 내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젊은이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하고 싶네. 내가 그 운명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또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지를 자네가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한다면 좋으련만. 하지만 어쩌면 그럴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네. 자네는 나란 인물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명까지도 꿰뚫고 있으니까. 자네는 내가 불행한 사람들에게, 특히 그 불행한 남자에게 왜 마음이 끌리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네. 이 편지를 다시 읽어보고 뒤늦게 깨달았다네. 내가 그 남자의 이야기의 결말을 깜빡 잊고 전하지 않았다는 걸. 하지만 자네라면 어렵지 않게 추측할 것이네. 여주인은 머슴을 완강히 밀어냈네. 때마침 그녀의 오빠가 찾아왔는데 그는 오래전부터 이 젊은 머슴을 눈엣가시처럼 미워해서 그를 내쫓아버릴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지. 누이 동생이 재혼을 하게 되면 자기 아이들 몫의 유산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지. 누이에게 자녀가 없으니 그녀의 유산은 온전히 자기 아들이 상속받을 수 있다고 계산했던 거지. 그래서 그녀의 오빠는 머슴을 당장 집에서 내쫓았다네.
그리고 분답을 떨어 그 사건을 여기저기 소문냈다네. 설사 그 여주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그 머슴을 다시는 집안에 들일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지. 그 후 그 여주인은 다른 머슴을 고용했는데 머슴일로 그녀는 오빠와 다퉈서 사이가 벌어졌다고 하네. 소문으로는 그녀가 틀림없이 새 머슴과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오빠는 절대로 허용치 않을 것이라더군. 내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니네. 꾸며낸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야. 오히려 있었던 일을 축소해서 담담하게 서술했네. 그리고 구태의연한 도덕적 관용구를 사용해서 서술했기 때문에 거칠고 투박한 느낌이 들 걸세. 이런 사랑이나 지조, 열정은 결코 문학에 어울리는 소재는 아니네. 이런 것들은 숨을 쉬고 있다네. 우리가 교양이 없다거나 미개하다고 말하는 계급 안에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있지. 우리 교양인들이란 우리는 오히려 그릇된 교육을 받는 세속적인 존재일 뿐이네. 친구여, 부디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읽어줬으면 하네. 이렇게 편지를 쓰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지는군. 아마 그건 내 필체를 봐도 알 수 있을 거야. 여느 때처럼 아무렇게나 휘갈겨 쓰지 않았으니 말일세. 사랑하는 친구여, 지금 하는 이야기 또한 자네 친구의 이야기라 생각하고 읽어주었으면 하네. 그래,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네. 그러나 나는 이 가련한 남자가 지닌 결단력을 절반도 지니지 못했네. 그와 비교할 용기조차 나에겐 없다네. 9월 5일, 로테는 남편에게 간단한 편지를 썼네. 남편은 업무차 지방에 체류하고 있거든. 편지의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되었네. 진심으로 사랑하는 당신, 가능한 한 빨리 돌아와 주세요. 저는 당신이 돌아오길 학수고대하고 있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찾아와 알베르트에게 사정이 생겨서 빨리 올 수 없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네. 그래서 발송되지 못한 편지가 저녁 때 내 손으로 돌아왔지. 그 편지를 읽고 내가 빙그레 미소를 지었더니 그녀가 웃는 이유가 뭐냐고 묻더군. 상상력은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나는 큰 소리로 말했네. 잠시나마 편지의 수신이니 나라고 상상해봤어요.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입을 다물어 버렸네. 내 대답에 기분이 언짢은 것 같았어. 그래서 나도 잠자코 있었지. 9월 6일, 로테와 처음으로 춤출 때 입었던 수수한 푸른색 연미복은 더 이상 입지 않기로 했네. 이젠 그 옷도 초라해졌네. 그래서 예전 것과 똑같은 것으로 다시 맞추었네. 깃과 소매뿌리까지 똑같이 말이네. 물론 거기에 노란 조끼와 바지까지 똑같은 것으로 맞추었지. 그러나 아무래도 예전과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순 없겠지. 시간이 흐르면 이 옷에도 차츰 정이 들겠지만. 9월 12일, 루테는 알베르트를 마중하러 며칠 여행을 다녀왔네. 오늘 그녀의 집에 들렀더니 마침 집에 머물고 있던 그녀가 반가이 맞아주더군. 나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녀의 손에 입맞춤을 했네. 때마침 카나리아 한 마리가 화장대 거울 쪽에서 날아와 그녀의 어깨 위에 앉더군. 새로운 친구예요. 그녀가 새를 자신의 손 위에 앉도록 유인하면서 말했네. 아이들에게 주려고 가져왔어요. 보세요. 정말 귀엽죠? 빵을 주면 날개를 파닥이며 앙증맞게 쪄먹는다니까요. 내게 입도 맞추는걸요? 보세요. 그녀가 작은 새를 향해 입을 내밀자 새가 그 작은 부리로 그녀의 달콤한 입술을 사랑스럽게 누르는 게 아닌가. 마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듯이 말이네. 당신도 키스를 받아보세요. 그녀는 새를 나에게 건네주려 말했네. 새는 그 작은 부리를 그녀의 입술에서 내 입술로 옮겨오더군. 앙증맞은 카나리아가 내 입술을 조아댈 때의 감촉은 사랑으로 충만한 쾌락의 전조처럼 느껴졌지. 내가 말했네. 이 새의 입맞춤에서는 야릇한 욕망이 느껴지는군요. 먹잇감을 찾다가 공허와 내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느낌 말입니다. 제가 입으로 주는 먹이도 잘 받아먹는걸요? 그렇게 말하고는 그녀는 뾰족한 입술로 작은 빵 조각을 새에게 내밀었네. 그 입술에서는 순수한 사랑을 허락하는 순간의 환희가 환하게 피어올랐네.
나는 고개를 돌려 외면했네. 그녀는 좀 자제했어야 했어. 그녀는 천사같이 순수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나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만 거야. 삶에 초연해져 있던 내 감성을 흔들어 깨우지 말았어야 했어. 그런데 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녀는 그토록 나를 신뢰하고 있고 나 또한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가. 9월 15일 비렐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존재 가치가 있는 몇 안 되는 것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든다네. 자네도 기억하고 있겠지. 내가 성땡땡에 그 독실한 목소리를 찾아갔을 때 로테와 함께 호두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던 일 말이네. 정말이지 근사한 호두나무였지. 그 나무들은 목사간을 더없이 정답고 시원하게 해주었지. 게다가 나뭇가지들은 또 얼마나 멋있게 흐드러졌던지. 당시의 추억을 더듬으면 까마득한 옛날에 이 나무를 심었을 성실한 목사님들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네. 학교 선생님은 자기 할아버지에게서 전해 들었다면서 그분들 중 한 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그분은 매우 훌륭한 분이었다는 거야. 나는 그 나무 아래에서 그분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거룩한 느낌에 휩싸이곤 했네. 어제 그 나무들을 베어버렸던 이야기가 우리의 화제에 올랐을 때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네. 호두나무가 잘리다니. 그 생각을 하자 정말 미칠 것 같았네. 나는 맨 처음 나무에 도끼를 휘두른 그 악당을 당장이라도 찾아내 죽여버리고 싶었네. 우리 집 정원의 나무 한 그루가 늙어 죽는다 해도 큰 슬픔에 빠졌을 내가, 그런 내가 그 일을 두 손 놓고 보고 있어야만 하다니. 사랑하는 친구여, 이 무렵 뜻하지 않은 문제가 불거졌네. 인간의 감정은 알다가도 모를 일. 온 마을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네. 나무를 베게 한 당사자는 바로 그녀, 그러니까 새로운 목사 부인이었다는군. 우리의 노 목사님은 세상을 떠났다네. 그녀가 버터며 계란, 그리고 그 밖에 인사치레로 들어오는 선물의 양이 줄어든 것을 보고 자기가 이 마을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는지 깨달았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마르고 골골대는 그녀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니 그녀 자신도 세상에 무관심해진 것은 당연하겠지. 그 우둔한 여인은 짐짓 배운 척하며 성서 연구에 덤벼드는가 하면 새롭게 유행하는 기독교에 대한 도덕 비판적 개혁운동에 심취하여 라마터의 광신주의를 업신여기기도 했다네. 그러다 건강이 완전히 망가져서 하느님이 내려주신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도 즐길 수 없는 신세가 되었지. 그런 여자였으니 소중한 호두나무들을 베고도 남을 일 아닌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내 말 좀 들어보게. 그녀의 주장 말이네. 떨어지는 나뭇잎들 때문에 자기 집 마당이 지저분해지고 축축해진다는군. 그리고 무성한 나무들이 자기네 집 햇빛을 가리고 호두 열매가 익을 때면 동네 꼬마들이 열매를 따기 위해 돌멩이를 던져대니 신경이 쓰인다는 걸세. 그래서 캐니콧과 샘러, 미아 앨리스를 비교 연구할 때면 깊이 있는 성찰을 방해받을 것 같다고 했네. 나는 마을 사람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이 불만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물었네. 할아버지들은 왜 당하고만 계세요? 이 마을의 촌장이 원하는 일이면 우린 어쩌할 도리가 없다네. 그들이 대답하더군. 그런데 일이 제대로 벌어졌네. 그렇지 않아도 영양가 없는 묽은죽만 끓여주는 마누라에게 넌노래를 치던 목사는 촌장과 짜고 마누라의 변덕과 심술을 거꾸로 이용하여 나무판 돈을 반반씩 나누어 갖기로 작당한 걸세. 때마침 산림청에서는 그 정보를 입수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통지했다네. 나무를 산림청으로 가져오시오. 왜냐하면 목사간의 호두나무가 서있던 땅은 여전히 산림청 소유였기 때문이지. 그리고 산림청은 호두나무를 최고 입찰자에게 팔았다네. 아무튼 중요한 건 호두나무들이 쓰러졌다는 사실이네. 만일 내가 영주라면 목사 부인, 촌장, 산림청 할 것 없이 모조리, 내가 영주라면, 내가 정말 영주라면 내 관할 안에 있는 나무 따위에 신경이나 썼을까? 10월 10일 그녀의 검은 눈동자를 바라보기만 해도 나는 기분이 좋아진다네. 한 가지 화나는 것은 알베르트가
만약 내가 그 사람이라면 행복해야 할 만큼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네. 나는 이런 표현 방식, 예컨대 대시 따위를 함부로 쭉쭉 긋고 싶진 않다네. 그렇지만 표현을 달리할 방법이 없고, 그리고 내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명료해졌다고 생각하네.